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25일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측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금리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럽중앙은행이 향후 부양책 도입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7%,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3%,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일왕이 공포하는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조직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별 권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207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54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어제도 기관들 수급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소수 종목만을 매수하면서 사실상 장에서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하락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대표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사업에서 맞붙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나서며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고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사내 독립기업을 물적 분할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올 들어 대표 이사가 자주 교체된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 하락이나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50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결정된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계 경제 총생산에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지난 25년간 3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사업에서 맞붙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나서게 됐고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사내 독립기업을 물적 분할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제 이와 함께 네이버 강세 보였는데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나오는 한복판에 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안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안 좋은 실적을 덮을 만한 앞으로의 뭔가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네이버는 어떤 분사를 통해서 핀테크 산업 그리고 금융 쪽에 대해서 한 발 더 다가선다라는 약간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이를 좀 더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막상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은 안 좋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1280억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한 48%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네이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 검색 시장의 강자 그리고 쇼핑과 커머스와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또 광고 수익 이런 쪽으로 유지를 해왔던 흐름들 쪽에서 이제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 뭔가 어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신산업과 관련된 쪽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네이버는 어떤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AI라든가 특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실적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아직 가시화되는 쪽은 없고 하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의 어떤 변화로 가져가고 있는 쪽이 말씀하셨던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 페이가 사업이 분사가 되면서 지금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가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회사를 분할시켜서 이쪽에 대한 육성을 해나가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데 파트너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파트너사 미래에셋대우를 지정을 한 걸로 같이 손을 잡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미래에셋대우가 투자를 하면서 약 한 5천억 규모로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래에셋대우가 강점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어떤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 쪽 그리고 새로운 어떤 투자와 관련된 IB 산업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 페이가 갖고 있는 간편 결제와 이쪽을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나간다. 그래서 뭐 핀테크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대출부터 보험까지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아직 얘기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카카오뱅크가 걸었던 길처럼 제3의 인터넷 은행까지도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지하고 있던 카카오뱅크의 독점적인 인터넷 뱅크에 대한 입장들이 상대적으로 훼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좀 밀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로 넘어가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약 한 1조 7천억대에서 2조 5천억 정도 지분 가치와 함께 역산을 해보게 되면 이 정도로 규모를 추정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 수준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월 거래액이 약 한 1조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래액의 80%가 네이버 쇼핑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당장은 이 오프라인 결제 쪽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어떤 쇼핑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또 얻을 수 있는 게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소비를 해나가더라라고 하는 빅데이터죠. 이걸 활용해서 어떤 대출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식으로 각각 연결을 해서 적합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의 당장의 주가보다는 아마 분할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 올해 시장은 관심이 높은 채 아마 분할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더 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월이면은 이제 가을이 지나야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주식 보유 한도의 초과 보유에 대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한 34%대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어떤 지위를 어떤 꿋꿋하게 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또 카카오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디지털 컨텐츠를 계속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연계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흐름을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카카오도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경쟁이 격화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번에 발표할 또 카카오의 실적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카카오는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 정도의 기대감을 맞춰줄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 쪽이나 보험 쪽이나 아니면 증권 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를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산업에 대해서 계속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만큼 이에 따른 변화가 앞으로는 계속 시장에서도 그리고 주가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형 플랫폼이니만큼 좀 커다란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좀 기대를 갖는 종목들도 있지만 현재 좀 우려를 낳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올 들어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된 상장사들이 그 예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 하락이나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이 있는데 계속 즐겨 찾는 맛집이고 자주 가는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맛집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네.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소매업도 그런 상황들인데 큰 기업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된다. 좋은 시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사고 쳤기 때문에 회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큼 기업 관련돼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뉴스다란 쪽으로 이 부분도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 있겠죠. 왜 대표가 그렇게 바뀌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솔직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가 그동안 회사를 잘 일궈놨고 명예롭게 나가겠다.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자사주를 이제 배당받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만큼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퇴진한다라는 쪽이 아니라는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2회 이상 대표가 교체된 상장사 26곳을 봤더니 8개가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8개지 지금 거래 정지 기업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4개 중에서 8개가 주가를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은 거의 이에 대한 타격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코오롱 티슈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보사 사태 이후에 벌써 3회가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고요. 아직까지 오늘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그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떤 거래소가 상장 폐지 관련된 코멘트를 오늘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부진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대사 불마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거래를 상장 폐지를 시켰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높겠다라는 쪽도 생각하게 되면 올해 또 막상 거래를 상장 폐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오빌, GY 커머스, P&L 이런 쪽도 교체가 상당히 빈번했는데 경영진 횡령이나 배임 혐의 같은 또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죠. 그와 함께 또 한류 AI 센터, 더 E&M 3번 교체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HLB, 제이준 코스메틱, BT1 성과가 안 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교체를 했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중소형사나 이런 코스닥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를 못 맞추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경영진과 관련된 횡령, 배임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장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뉴스가 나오면서 경영진에 대한 압박까지 교체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의해야 될 뉴스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뜨거운 격돌이 예고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하웨이가 잇따라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물량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우위의 자리엔 누가 좀 차지를 하게 될까요? 네, 앵커님은 스마트폰 최근에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저는 2년 정도 지금 돼가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네, 이제 바꿀 때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되겠죠? 네, 아마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이번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비교한 기사가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한 2.2개월 그러니까 즉 한 번 교체를 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교체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더 늘어갑니다. 2.6개월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스마트폰 예전처럼 새 모델 나왔다고 잘 안 바꾸죠. 그런 기조가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나 이거 꼭 사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확 당기는 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시장 전반적인 수요의 정체 그리고 교체 주기가 늘어난다라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계속 새로운 모델을 계속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뭔가는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가을 때도 여전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대 그리고 애플이 15%대 화웨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격차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벌려진 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뭔가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또 계속 제품의 라인업을 공급을 해줘야 여전히 이런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갤럭시 폴드를 9월 달에 출시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출시한다 하면서 계속 미세한 보정도 갖추고 그리고 말이 많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화면 보호 필름도 다시 교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먼지가 많이 낀다라고 하는 힌지도 개선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출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혁신적인 평가다란 쪽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갤럭시 폴드가 얼마만큼 팔릴 것이냐 이에 따른 특히 1탄은 잘 안 사는 경향들이 있죠. 1탄 보고 2탄부터 시장 반응 괜찮으면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갤럭시 폴드 2가 조금 더 판매량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일단 좀 숙제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8월 말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신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금 더 가을 때는 격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관련된 메이트 X를 8, 9월 달에 출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8월 달에 새로운 라인업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매년 9월 달에 첫째 주에 새 아이폰을 공개했던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기대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증가가 되면서 나오는 수요 위축에 대한 따른 변화 계속 생각해 보면서 무조건 신제품이 좋다라는 관점들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흐름은 견고한데요. 페이스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 5조 한 9천억인데요. 벌금 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민간 합의체인 증권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1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우선 그 연방 정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두 기관 모두 역대 부과한 벌금, 그러니까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최대 규모인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그 페이스북은 그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전년에 비해서 26%나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웃도는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용자 숫자도 24억 명을 넘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을 좀 흔들 정도로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연간 매출의 9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만 무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좀 고개를 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서 이 페이스북에 이런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CEO죠. 마크 저크버그가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라고 또 보도했습니다. 이번 벌금은 이 연방 정부가 정보기술 기업에 부과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전 기록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이런 가뿐히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그 연방 정부의 어떤 명령 준수하고 있는지 또 보장할 책임을 이런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새롭게 지운 상황인데요. 이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주법 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이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저커버그 CEO가 이 과정에서 만약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다면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외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승인한 이 독립적 감정인이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또 분기마다 새로 이사회에 설립된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은 이 감정인의 이용자 5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새로 설립된 독립적인 사생활보호위원회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사결정 때 저커버그 행사해온 무제한의 통제권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고요. 2018년 3월이었죠. 그때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는데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연방정부가 페이스북이 2012년 연방정부와 맺은 합의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달러의 과징금이 이런 정보 공개 오류에 부과된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지난달에 연방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또 전날에 23일에는 법무부가 거대 IT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실적 견조했는데 올해 2분기에 1년 전보다 28% 증가한 168억 9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전분기에 23억 8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증가한 24억 1천만 명을 집계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50억 달러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지 몇 시간 뒤에 또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 표적 광고를 보내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어느 때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게 지금 언론 쪽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고요. 페이스북의 주가는 장중 이 발표 나온 다음에 1%가량 상승하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3%가 올라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이용자 숫자 증가도 견조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총생산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지난 25년간 3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향후 23년간 절대적인 에너지 수요량 자체도 3분의 1가량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성장과 소비 감축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컨설팅 기업이죠. 프라이스 웨터하우스 쿠퍼스가 글로벌 경제 동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1,000억 달러치의 GDP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한마디 에너지 집약도죠. 이 부분을 발표했는데 1990년 181kg에서 2015년 123kg으로 32%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서 얘기한 따르면 세계 각국 경제의 85%에서 1990년에 비해서 최근까지 국내 총생산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20%가량 줄었다고 밝혔고요. 에너지 사용률이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역시 전기차 개발과 같은 기술적 변화 외에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함께 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각국 경제가 성숙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최근 50%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10%가량 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분은 제조업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영국 서비스 부분의 경우에 국내 총생산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 전체 소비량의 50%에 그치고요. 반면에 영국 제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에너지 소비량이 약 15%를 거의 비슷합니다. 중간 소득층의 증가 추세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요. 이 중산층 구매력으로 살 수 있는 전기차는 소비 에너지의 60% 종력으로 전환하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 내연기관의 전환에 비해서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서는 우선 선진 고소득 경제는 에너지 효율 기술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교육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서비스 경제로 이행 외에 기술적 진보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같은 정부의 행동도 다른 요인들이 여러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이 동유럽을 봤을 때 20개국 중에서 유럽연합 가입 7개국은 이 비가입국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추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과 기후변화 목표를 따르면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반면에 단위 산출당 에너지 사용이 많은 비율 국가 1위가 보스니아, 2위가 미얀마, 5위 중국처럼 우선 동남아,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에서 에너지의 절대적 사용량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40년이면 2007년에 견져서 3분의 1가량 많아질 거 내려봤는데요. 글로벌 총생산액도 빠른 속도로 여전히 증가하고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부분을 또 내다봤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연간 관계 1% 증가할 때 글로벌 총생산량은 평균 2.5%가량 증가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런 분석에 기초할 때 2040년에도 글로벌 에너지 집약도는 지금보다 35% 더 줄어든 78kg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갈라지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이 수반될 경우에 성장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어려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단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1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손실이 컸던 실적 때문인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실적 우려가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선 손실 부분을 예상을 했지만 손실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 전문가 예상치는 주당 4센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주당 손실이 1달러로 넣는 1.12달러로 지금 기록했고요. 테슬라 매출도 63억 5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64억 1천만 달러에 비해 못 미친 숫자를 좀 발표를 했고요. 우선 2분기 손실을 기록한 뒤에 하반기에도 순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시장에서 우려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에 봤을 때도 95,20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분기 인도량 6만 3천 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 작년에 2분기 기록했던 47,740대도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또 2분기 중 생산 차량 대수도 87,048대로 1분기에 77,100대로 증가했고 다만 이는 테슬라가 대대적인 가격 및 생산 정책을 변경한 데다는 인식의 결과로 투자자들은 테슬라 장기적 수익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봤을 때도 모델 3의 가격 인하가 있었는데, 우선 그 전기차에 대한 미국 연방의 세액 공제의 반감 조치에 따른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매출 쪽으로의 순이익 쪽으로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된 요소이지 않나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죠. 포드 같은 경우에도 2분 실적을 발표했는데 구조적인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크게 급감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포드 2분기 순이익은 1억 4,800만 달러로 작년 2분기에 11억 달러에서 무려 86% 급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도 28센트로 전문가 예상치인 31센트에 못 미친 상황입니다. 또한 포드는 올해 EPS 전망을 1.2에서 1.35달러 잡았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1.4달러보다 낮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이 포드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1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글로벌 금융조정 비용이 영향이 컸는데 유럽 남미 같은 지역의 공장 폐쇄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고 우선 지난달에 포드가 유럽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우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포드를 위신한 어떤 전방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커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벤츠 메르를 만드는 회사죠. 이 독일 다임러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에 12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디젤 차량 배기 문제, 또 에어백 리콜로 인한 일회성 비용 준비금이 4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 우선 그 닛산 자동차도 2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그 닛산 자동차 직원 10,000명을 좀 감원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동차 전반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좀 악재가 되는 상황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전반 기업들의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닝 쇼크를 기록한 한 가지 종목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인데요. 보잉이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의 손실이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잉이 2분기 실적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운항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맥스 생산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 맥스 생산이 줄거나 나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은 이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해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고 이 보잉을 비롯해 연관 산업 내 일시 감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이 2분기 손실액은 역대 최악인 29억 4천만 달러였는데 실적 악화가 비록 시장 우려보다는 덜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3월 운항 중단 이후에 4월부터 맥스 인도가 중단되면서 보잉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줬고요.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맥스 인도가 90대에 그치면서
4월부터는 인도가 아예 중단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줄어든 157억 5천만 달러에 그친 상황이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사나 항공기 대여업체 등의 인도가 끝난 뒤에 재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출도 그때가 좀 개선되는 상황이고요. 이 맥스 운항 재개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면서 지난 4월에 직접 받는 전망을 중단했던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날 실적 발표에서도 전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보잉의 현금 흐름 볼 수 있겠는데, 이 맥스 인도 중단으로 심각하게 좀 악화됐습니다. 이 보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는데, 최근 회사채 발행으로 2분기 말 전체 유동성이 9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현금은 1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흐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나빴는데요. 장거리 여행기 효자 기종인 787 드림 라이너 인도가 꾸준하고 이 방산 부분 매출이 탄탄하면서 현금 흐름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잉은 아울러서 실적 발표에서 맥스 생산 감축도 그리고 일시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스 생산은 월 42대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월 57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계획인데요. 연말까지 규제 당국이 맥스 운행 재개를 허가하지 않으면 생산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운행 재개 시간표의 차질이 벌어지면은 맥스 생산 추가 감축이나 일시 중단 같은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 내년까지 운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좀 뜨거웠던 이슈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측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좀 통화 완화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간밤에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유로존 경기 상황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드라기가 또 임기 마지막에 한 방을 터뜨릴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선은 예상은 이제 금리 인하에 좀 무게가 뒀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의 동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해석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추가 부양 신호를 보냈는데 우선 정책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시장에서 실망을 좀 갖고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ECB가 공격적 추가 부양에 나서기에는 어떤 정책적 역풍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당장 금리 인하하는 것은 이제 논의하는 부분은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약간의 이르다라는 평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우선 드라기 총재의 어떤 그 힘은 많이 예전보다는 떨어진 게 사실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음 주 FOMC 회의 때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 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0,000건 감소한 걸 발표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상보다 이 다음 주에 FOMC에서는 완화적 인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 어떤 ECB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슈도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좀 기조를 좀 내비쳤는데 아베 선택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국제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기류가 좀 약간의 우리나라 쪽과 그리고 미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아베 총리 휴가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휴가란 변수 때문에 다음 달 이후에 어떤 광복절과 일본 정복회가 이랑 지휘 같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어떤 그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수가 따를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 산업성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우리나라 국무회에 해당하는 가계에서
시키는 시점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한일 갈등 외교적 해결의 중요한 변곡점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아베 총리 어떤 이런 일정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특보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구를 포함한 일부 경북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북부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 북부에는 6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1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 습도가 높아서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위험 단계를 보이겠고요. 특히 대전과 광주, 대구는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이 오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종일 비가 오겠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8도가 예상되고요. 울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거나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전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일요일까지 비가 오겠고요. 이후 구름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